자, 고대 사회로 넘어갑시다. 자, 사회 파트에서는 신분제도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고대에는 또 신분제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구려와 백제의 형법하고 나라를 구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골품제. 아무래도 골품제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골품제 중점으로 볼 거고요. 자, 일단 신분제 사회 성립 봅시다. 자, 153페이지 보시면은 고대의 신분제도의 특징 나와요. 특징만 한번 체크하고 신분제도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회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다. 자, 엄격한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건 신분 상승이 어렵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에서 율령이 반포가 되죠. 율령을 반포한 이유는 항상 어느 나라든 여러분 고대에서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백성들 잘 살게 하려고 아니고 지배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10개 가진 사람이 10개를 안 뺏기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1개 가진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율령을 반포한 이유는 이런 지배층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게 바로 율령이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친족 공동체 사회. 자, 말하자면 개인의 능력은 별로 안 중요하죠.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친족 공동체 사회고, 자, 지배층들은 삼국시대부터 성. 왜 우리 이름이 성과 뒤에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삼국시대구나. 자, 그 다음에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도 나와 있죠. 자, 특이하게도 지배층끼리의 등급을 나누는 신분제도가 따로 존재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라의 골품제도 같은 게 있었고 아마도 고구려나 백제도 그와 엇비슷하게 그 정도의 어떤 신분제도가 따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잘은 모르지만 남아있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대의 신분제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고대의 신분제도를 보기 전에 우리는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신분제도 먼저 보고 자,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가나, 대가 등이 있고요. 이 대가에는 왕족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나, 대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호민이라고 해서 상층 농민, 그러니까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민들이 있고요. 자, 고구려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 대가나 가나, 호민을 좌식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좌식자라는 건 앉아서 음식을 받아먹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 안 하고 노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그렇게 고구려에서는 좌식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하호, 즉 하층 농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평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하층 천민으로는 노비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맹왕국, 그러니까 철기 시대 여러 나라, 우리가 그 시대를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읽어보시면 호민, 하호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다가 고대 국가로 넘어왔어요. 자, 고대 국가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온 거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자, 귀족, 물론 왕족을 포함한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눠지고 특히 평민 같은 경우는 농민, 상인, 장인, 장인은 수공업자를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향부공민까지. 향부공민, 특수행정구역민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천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 노비가 되겠죠. 천민의 가장 대표적인 건 노비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 자, 귀족, 즉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가 따로 있었다. 자, 그러면은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골품제. 그래서 골품제 같은 지배층의 등급을 나누는 신분제도가 따로 있었다는 점이 고대에서는 좀 특이한 점. 그래서 우리는 이 골품제를 제일 자세히 볼 거예요. 시험에도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골품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53페이지에 귀족 볼까요? 자, 왕족 및 옛 부족장 세력. 왕족 및 옛 부족장 세력이 귀족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귀족으로 이제 옛 부족장이거나 왕족이 귀족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특권을 누렸다.
자, 그 다음에 평민. 자, 대부분은 농민으로서 자유민이다. 그리고 자유민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죠. 특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든가 전쟁이 나면 전쟁에 동원돼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천민. 천민은 노비와 촌락을 단위로 한 집단 예속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노비가 많은. 그러면은 노비 얘기 조금 해볼까요? 자, 노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노비가 되냐면 일단 세습노비가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 노비야. 그럼 내가 노비야. 그럼 세습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벌노비가 있을 수 있죠. 형벌노비. 자, 뭐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그리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런 어떤 연좌제나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형벌노비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노비. 자, 내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네. 그러면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노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노비. 자, 여기서 말하는 부채라고 하는 건 빚이에요. 빚.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내가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노비들이 이 삼국시대에는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통일 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노비는 누굴까요? 전쟁 노비겠죠. 포로로 잡아와. 막 마을 한 지역을 다 잡아와. 이러면은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통일 전에는 전쟁 노비가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통일이 끝났어. 통일이 됐죠, 이제. 자, 전쟁을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늘어날까요? 부채노비. 그래서 통일 전에 많았던 거는 전쟁 노비, 포로 노비.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이제 전쟁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빚져가지고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채노비가 늘어나게 되죠. 통일 전, 통일 후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비들의 어떤 노비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비가 되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노비는 또 이렇게 한번 구분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장 넘기시면 부채노비와 전쟁노비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요 얘기네. 한번 보시고. 자, 밑으로 보시면 정복민을 노비로 만든 사례가 있고 정복민이 노비에서 해방한 사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정복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사회 모습. 자, 이 삼국 사회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형법, 법률. 형법, 법률. 그래서 형법, 법률만 체크 좀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볼까요? 자, 뭐 사회 기풍 씩씩해.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구려는 씩씩한 사회 기풍이다. 자, 그래서 절을 할 때도 이렇게 전체를 다 숙여서 절을 하지 않고요. 왜 우리 반무릎 세우는 거 있잖아요. 한쪽 다리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한쪽은 세우고 그런 식으로 절을 한대요. 왜냐면 얼른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약간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잘 싸우고 하는 거 상무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상무적 기풍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상무적 기풍, 씩씩한 기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형법 봅시다. 형법은 굉장히 엄격하다. 법률은 굉장히 엄격한 편인데 우리가 앞에서 초기 고구려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감옥이 없다. 제가회의에서 결정해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깔끔하네. 그래서 감옥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매우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강력한 형법이 있었냐? 여러분 155페이지 보시면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에 다시 목을 베어요. 화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장 죽는 방법 중에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바로 불타서 죽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물에서 투신을 했다. 왜 이런 얘기로 하지? 건물에서 투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심장마비로 이미 떨어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죽는 건 힘든 고통을 느끼겠지만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게 바로 화형이에요. 근데 그런 최고의 형벌을 내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법률이 엄격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화형에 처한 뒤에 다시 목을 베었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자, 가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 보니까 연좌. 이런 거 우리가 연좌라고 하죠. 연좌가 적용되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 패한 자는 역시 사형.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물게 한다. 자,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을 한다. 뭐라 그래요? 일책 12법.
자, 우리 앞에서 초기 국가들 배울 때 일책 12법은 부여 고구려. 그죠?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고 일책 12법. 자, 그다음에 사회 구조는 왕족인 고씨와 오부 출신의 귀족. 우리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왕족은 게루부 고씨. 그다음에 왕비족은 전로부. 그다음에 소노부는 전 왕족. 그리고 뭐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부의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무용도 접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라시아 궁전의 벽화 복원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용총 접객도는 말 그대로 손님을 접대하는 그림인데, 자, 귀족은 크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비는 좀 작게 표시가 돼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즈베키스탄에 아프라시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벽화가 남아 있는데, 이 벽화에 고구려 사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누굴까요? 고구려 사신은 맨 오른쪽. 이렇게 얼굴이 조그만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조망만하진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특히 고구려 사람들이 이 모자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모자를 가지고 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모자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환두대도라고 하는 칼, 긴 칼 있죠. 그런 걸 딱 차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평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영농민으로, 이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도 있고 조세도 내야 되고 노동력도 동원돼야 되고 전쟁도 동원돼야 되고 했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실시된 게 진대법, 고국천왕. 자, 그 다음에 천민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갑시다. 혼인풍습은 앞에서 한 거니까 체크만 할게요. 형사 취수제와 서옥제. 다 앞에서 했던 거죠. 초기 형태 고구려 우리가 다 배워버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형사 취수제와 서옥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평민 갑시다. 평민은 자유결혼이죠. 뭐 자유결혼. 자, 그리고 이 고구려에서는 재물을 주면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매매원 아니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서옥제는 매매원 아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갑시다. 백제의 언어, 풍습 이런 것들은 고구려와 되게 유사하다. 왜냐면 갈라져 나왔으니까. 고구려와 되게 유사하네. 자, 그래서 백제 사람들도 똑같네. 상무적 기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싸워. 싸우는 거 좋아하고 잘 싸우고 상무적 기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는 게 백제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법률이 제일 중요하죠. 법률 봅시다. 자, 법률 같은 경우는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었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귀양 보냄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했다. 2배 배상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뇌물죄,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했으면 3배 배상, 그리고 종신토로 금고형에 처한다. 자, 그래서 공금횡령죄와 뇌물수수죄는 3배 배상, 금고형.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아까 말했죠. 도둑질한 자는 2배 배상, 그 다음에 유배, 귀양형. 그래서 도둑질, 절도죄, 그 다음에 뇌물수수죄와 공금횡령죄, 이렇게 2배 배상, 3배 배상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간음죄, 부인이 부정을 저지르면 남편 집에 노비로 삼는다. 자,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면 남편 집에 노비로 만드는데, 바람을 혼자 피운 건 아니잖아요. 상간남이 있죠. 상간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걸 볼 때, 물론 뭐 처벌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규정이 없는 거 볼 때 남성 중심 사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게, 이게 문제를 또 꼬아서 내다 보면 아까 우리 도둑질한 자는 2배로 배상하고 그 다음에 귀양을 보내죠. 그 다음에 뇌물수수죄와 공금횡령죄는 3배를 배상하고 종신토로 금고형에 처하죠. 이거 바꿔서 내면 진짜 헷갈리지 않겠어요? 2배 배상하고 금고형에 처한다. 종신토로 금고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3배 배상하고 유배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거 바꿔서 내겠네. 나 같으면 야 틀려라 막 이러면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우리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거의 2배 배상, 3배 배상만 외우고 있고, 아 이거 백제 이렇게만 체크하고 있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2배 배상, 3배 배상. 맞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뒤에 금고형인지 유배형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같이 해야 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데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오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 자꾸 시험을 디테일하게 내는 이유가 그런 데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 교역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지도 같은 거 잘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데서 꼭 틀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금방 틀릴 수 있다. 바로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 귀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에 능하고 실무에도 밝았고 투호와 장기, 바둑 등을 두었다. 비슷비슷하죠. 고구려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 대부분 농민이고 천민과 노비도 다수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화백회의와 화랑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화백회의와 화랑도 화백회의에서는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자, 화백회의라고 하는 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죠. 진골귀족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회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3년마다 상대등, 그러니까 수상을 선출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화백회의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간의 부정을 방지하고 단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화백회의의 기능이죠. 심지어는 왕을 축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화백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쫓아낸 왕이 진지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을 쫓아낼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화랑도로 내려가 볼까요? 자, 화랑도라고 하는 건 원래 시족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집단, 청소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던 집단이에요. 말하자면 신석기 시대에 각 시족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따로 훈련을 시키던 조직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석기의 풍습이 남아있는 게 자, 화백회의도 마찬가지죠. 부족장들의 회의가 남아있는 게 화백회의니까 그래서 신라가 발전이 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족사회, 즉 신석기 시대의 어떤 풍습이 남아있구나. 그게 바로 화백회의나 화랑도구나 알 수 있고요. 자, 화랑은 원래 원화라고 해서 여자들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을 원화로 임명해서 지정을 해서 걔네들끼리 서로 경쟁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질투, 시기 질투와 뭐 살인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진흥왕 때 이 화랑도를 남자로 개편하며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화랑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게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그래서 진흥왕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자, 이제 그때의 모습으로 정비가 되죠. 자, 일단 구성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국선 또는 풍월주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한 명 있어요. 전체 화랑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선 밑에는 이제 화랑들이 존재하는데 요 화랑들은 진골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화랑을 따르는 무리들을 우리가 낭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낭도는 육두품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그리고 이제 승려 낭도가 한 명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시험에 가끔 요거 나와요. 자, 화랑은 누구냐? 계급이 진골이고 낭도는 계급이 누구냐? 육두품에서 평민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랑도고 자, 그럼 화랑에서도 역시 기능을 한번 볼게요. 화랑의 기능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랑은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도 해요. 그래서 화랑들은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건 유교 교육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화랑들이 유교 공부를 했어? 자,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임신년에 화랑으로 추정되는 신라 청소년 2명이서 유교 경전을 언급하면서 이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자, 언제까지 공부하자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비석으로 적어놓은 걸 임신서기석이라고 하고 진평왕이나 진흥왕 때로 추정.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 그게 바로 임신서기석. 그래서 이런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적 또는 전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말하자면 얘네들은 군사훈련도 해요.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통일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죠.
통일 전쟁에 삼국 통일 전쟁에 참전, 말하자면 전쟁에 나가기도 한다.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관창, 원술랑, 우리가 통일 전쟁 과정에서 들어본 화랑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에 나가기도 하는구나, 화랑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층 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 계층 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얘네들은 육두품부터 또는 진골부터 평민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부에서 어떤 계층 간의 대립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를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이 화랑이나 또는 국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륵불로 추앙을 받기도 해요. 사람들이 화랑이 미륵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신처럼 여기기도 했었다. 그래서 종교적 기능은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죠.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화랑이죠. 그래서 화랑은 교육적, 군사적, 그 다음에 종교적, 그리고 계층 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랑에 대한 계율을 원광법사가 마련해 주기도 하죠. 그게 세소고개, 진평왕 때 세소고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57페이지 보시면 세소고개가 나와 있고요.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죠? 춤과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적인 개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살색, 유택. 자, 살생을 하는 데는 택함이 있어야 된다. 즉 함부로 죽이지 마라. 즉 불교적 기능도 들어있죠. 불교적인 어떤 사상도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세소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랑도의 기능이다. 한 장 넘기시면 또 임신서기성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골품제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골품제도 봅시다. 자, 골품제도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진골과 육두품의 어떤 관계예요. 진골과 육두품에 대해서. 그래서 진골과 육두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골품제가 성립. 자, 골품제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면 5개의 부족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A 부족의 부족장이 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 B, C, D, E 뭐 이런 부족의 부족장들이 전부 다 왕 밑에 귀족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왕의 신하가 돼야 되니까 왕이 세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B, C, D, E의 부족장들이 즉 군장들이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부족의 부족장은 높은 등급 그 다음에 작은 부족의 부족장은 낮은 계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버린 거예요. 즉 귀족이 되면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 그런 걸 골품제. 자, 그래서 중앙집권국가 발전 과정 중에 중앙집권국가의 성립 과정 중에 부족장들을 귀족으로 편입시키면서 생긴 게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구조죠, 구조. 그래서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 골품제는 크게 골제와 두품제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골제는 성골과 진골로 나눠지죠. 자, 성골 먼저 볼까요? 성골은 왕족이었죠. 왕위를 계승하는 왕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골 중에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으면서 뒤에는 땡땡 여자들이 쫙 나와버리죠. 여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진골 왕이 누구일까요? 그쵸. 진덕 여왕까지만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족이면서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성골은 이렇게 보면 돼요. 엄마도 성골이고 아빠도 성골이고 와이프도 성골이야. 그럼 나는 성골. 그리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성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양쪽 집안과 자기 와이프 집안까지 성골이기가 어려운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신라에는 처음에 약간은 종내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근친혼 같은 동성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고려나 신라까지만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친혼,
동성혼이 많았으니까. 자, 어쨌든 진골. 자, 그러면은 진골은 최고 귀족이면서 결국에는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왕위를 계승하게 되냐? 무열왕에서부터 왕위를 계승해서 끝까지 가죠. 자, 그래서 선덕여왕까지는 성골, 무열왕부터는 진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골은 자 5관등에서부터 1관등까지의 관등을 독점하게 돼요. 1관등에서 5관등까지를 독점하게 된다. 자, 말하자면 5, 4, 3, 2, 1은 진골만 할 수 있죠. 6관등까지는 육두품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자 1관등부터 5관등까지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자색공복도 독점을 하게 되죠. 자색공복은 진골만 입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앙장관. 자, 중앙관청의 장관이면 집사부 시중이라거나 그 다음에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뭐 내시령 이런 것처럼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땡땡 영으로 끝나면 장관이란 뜻이고 이 장관은 전부 다 진골이 독점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장관도 진골이 독점하게 되는데 자, 구주의 장관을 뭐라 그래요? 도독. 그 다음에 오소경의 장관을 사신. 자, 그래서 중앙장관과 지방장관을 독점하게 되죠. 도독은 구주의 장관이고 사신은 오소경의 장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장관, 우두머리, 관청의 우두머리, 지방장관, 지방행정조직의 우두머리 전부 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진골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귀족이면서 왕위를 계승하고 고위관직 독점하고 장관들 독점하는 게 바로 진골이죠. 그래서 이 진골들이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있고 자, 그러면 골제는 이렇고 두품제. 두품제로 갑시다. 자, 두품제에서 가장 높은 게 육두품이죠.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득난. 자, 득난. 부족장 중에서 제일 큰 부족장의 계급을 말하자면 이제 육두품이라고 하는데 자, 육두품도 우리가 맨날 진골과 육두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진골에 비해서는 육두품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육두품 자체를 득난이라고 불러요. 즉, 득난, 얻기 어렵다라는 뜻이니까 말하자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높은 계급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높은 계급이지만 우리는 이제 육두품하고 진골만 맨날 비교하니까 낮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는 득난으로서 역시 이제 고위직을 담당하는데 물론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6관등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죠. 6관등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높은 데는 못 올라가니까 장관은 안 되고 차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사부, 시랑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시중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시랑이에요. 그래서 차관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육두품이. 그래서 높은 데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자, 그리고 육두품 같은 경우는 신라 중대와 하대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 성격이라고 쓸게요. 자, 신라 중대와 하대의 약간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자, 신라 중대 같은 경우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게 돼요.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고 자, 하지만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서 골품제의 모순이 너무 심각해지고 진골이 다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신라 하대는 여기에서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지만 들어주지 않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치원 같은 인물이 있고 자, 하지만 들어주지 않게 되자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고 결국에는 호족과 결탁을 하게 돼요. 호족에게 가버리죠. 호족과 결탁을 한다. 자, 그래서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은 견원 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언위라고 하는 사람은 왕건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각 높은 사람들의 이런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책사, 어떤 이제 신하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런 호족과 결탁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육두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 4, 3, 2, 1 볼까요? 자, 오두품 같은 경우는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다. 우리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두품은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냐? 10관등 대남하까지 승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에서 1두품. 그러니까 3, 2, 1두품은 나중에 통일 이후 평민화 돼버리죠. 거의 뭐 평민이나 다름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6두품하고 진고를 좀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6두품에서는 아창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거. 6관등 아창까지. 그 다음에 5두품은 10관등 대남아, 4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골품제와 관련해서 몇 개의 제도 한 2개 정도 조금 더 설명할까요? 첫 번째, 공복이에요. 공복제. 자, 공복 한번 살펴봅시다. 공복이라고 하는 건 옷 색깔. 자, 그래서 4가지의 옷 색깔로 돼 있어요. 자, 비, 청, 황 이렇게 4가지의 옷 색깔로 돼 있는데 공복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자, 공복은 골품에 따라 달라질까요? 관등에 따라 달라질까요? 자, 둘 중에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냐? 둘 중에서 관등에 따라 달라지죠. 자, 공복이라고 하는 건 관리들의 옷 색깔이고 자, 비, 청, 황 이렇게 4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관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골품제 표를 보면 세로로, 즉 진골은 진골끼리 똑같은 옷 입는 게 아니고 가로로, 즉 등급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공복, 관리들의 옷 색깔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관등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중에서 자색을 독점하는 건 아까 누구라고 했었죠? 진골은 자색을 독점하고 평생 12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황색 옷만 입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두품이에요. 사두품은 황색 옷만. 왜냐하면 12관등까지가 황색인데 황색까지만 올라갈 수 있죠. 12관등까지만. 그래서 평생 황색 옷만 입어야 되는 건 바로 이 사두품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의제. 자, 중의제라고 하는 건 일종의 특진제도. 일종의 특진제도인데 자, 6두품 이하를 위한 일종의 특진제도를 중의제라고 그래요. 6두품 이하의 관리들을 위한 6두품 이하를 위한 일종의 특진제도를 중의제라고 하죠. 자, 관등 승진의 제약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6두품 이하의 관리들에게만 특진제도를 마련하는데 예를 들면 아찬 같은 경우는 자, 아찬, 중아찬, 삼중아찬, 사중아찬으로 구성돼요. 자, 그러니까 아찬, 그 다음에 중아찬, 삼중아찬, 사중아찬이지만 결국에는 이 등급은 뭐예요? 아찬이죠. 그래서 아찬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승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승진해도 뭐예요? 결국에는 뭐야? 아찬이잖아요. 등급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관등 승진의 제약이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무마해주기 위해서 아찬, 아찬은 사중아찬까지 그 다음에 대남아는 구중대남아, 9등급으로 나누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바로 6두품 이하의 관리들을 위한 특진 제도인 중의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의제 한번 살펴봤고 공복제 한번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자, 원래는 통일 전에 17관등의 경관직과 서울에 있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다음에 통일 전에 지방을 위해서 11관등, 즉 외위직, 외위제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통일 전에 서울과 지방의 경위제와 외위제로 구분했다가 통일 이후에는 이게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17관등으로 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위제, 외위제 이런 표현 나오면 신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159페이지 보시면 자,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 2, 1두품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건 진골, 6두품. 진골, 6두품. 이 2개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언급되니까 2개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골품제와 관련된 제도들 자, 첫 번째 이원적 관등제. 아까 우리 경위제, 외위제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으면 무조건 이원적이랬죠. 경위제, 외위제. 자, 그 다음에 중위제 그리고 공복은 관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3가지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사료 보시면 최치원에 관한 사료 있고 설계도에 관한 사료 있네요. 자, 전부 다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신라 하대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남북국 사회의 모습 봅시다. 이건 뭐 다 했던 거니까 남북국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거의. 특히 이제 신라가 거의 그전과 비슷하죠.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까요? 동그라미 3번. 일통사만의식 또는 사만일통의식. 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나라가 합쳐졌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거를 삼한일통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들을, 심지어는 발해 유민들까지도 전부 다 수용하게 되죠. 나중에 가면은. 뭐 발해는 나중이지만. 자, 어쨌든 삼한일통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거기 보시면 유민 포용 정책도 나오죠. 자, 거기 중간에 세 번째 줄에 고구려의 유민들은 육두품으로, 그 다음에 백제의 유민들은 오두품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고구려의 귀족 중에 안승은 진골로, 우리 기억나요? 안승은 진골로 편입을 시켰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삼한일통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품제의 변화에서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3번 3에서 1두품까지는 사라졌죠. 말하자면 평민화 되어버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금성, 경주. 자, 신라는 더욱더 대도시가 됐겠죠.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인구도 되게 늘어나고, 자, 그래서 대부분이 기와로 지붕을 잇고 숯으로 밥을 해먹을 정도로. 숯으로 밥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나무를 떼서 불을 떼면, 나무로 불을 떼면 그을음이 생기고 연기가 생기는데 숯으로 불을 떼면 연기가 생기지 않는데요. 훨씬 깔끔한 재료인 거지, 연료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약간은 부가 축적되는, 잘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통일신라 시대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소비도시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에 오소경은 특수행정구역이면서 이 지역을 설치한 이유 우리 알죠?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서는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자 사치금지령. 자, 사치금지령으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3번에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하지만 평민은 가난한 생활,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신라 말기의 정치 상황.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활발해지면서 왕권은 약화되는 시기. 자, 그리고 호족이 등장하는 시기. 육두품은 차이죠. 말하자면 진골한테 차이고 호족으로 결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진골 귀족이든 그 다음에 뭐 나라에서든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고 백성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난 농민봉기. 자, 16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농민봉기 확산.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 2개 배웠죠. 하나는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자, 둘 다 어느 왕 때예요? 진성여왕.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뭐. 자, 그 다음에 발해의 신분구조에서는, 자, 발해 왕족 대씨, 대조영이니까 대씨, 귀족 고구려 유민이니까 고씨. 그래서 대씨와 고씨가 요 발해에서는 귀족이었어요. 자, 그리고 피지배층은 말가린이죠. 자, 말가린 중에 일부는 지배층으로 합류하거나 아니면은 토착민으로서 뭐 촌장 이런 걸 담당하거나.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발해 사람들 중에 중국으로 유학가서, 당나라로 유학가서 빈공과 합격자도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빈공과 나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발해의 사회 모습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파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문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